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아침 송경제에서도 소식 전해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코스피와 코스타, 코넥스 전 종목이 해당되는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죠. 그러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다시 허용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결국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를 요구해왔던 개미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제기된 한시적 공매도 금지,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우리 증시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외국인의 이탈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득했던 게 바로 정부였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셈입니다. 이론적으로도 공매도의 순기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19에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단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증시에선 아직까지 공매도가 약탈적 공매도로 악용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이 차선책일 겁니다. 공매도를 둘러싼 모든 순기능과 역기능을 되짚어볼 기회로 삼아야 할 겁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 증시 열렸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11월 6일 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증시 열렸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단연코 증시의 이슈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오늘이 첫날이니까요. 이걸 네. 것 같은데요. 바로 증시에 이게 다 반영된 것 같아요. 지금 증시 상황 어떻습니까? 우리 증시는 지금 뜨겁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미국 증시가 고용 지표가 시장의 입맛에 맞게 잘 나오면서 증시가 또 올랐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그 외환 시장도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도 원래 우리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지 않겠느냐인데 주말 동안에 전격적으로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가 나오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8%, 예. 코스닥은 5.4%. 이야, 예, 폭등했네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의 입장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풀기가 더 부담스러워질 것 같긴 한데, 그럼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부를 비롯해서 많은 다른 선진 증시에서는 공매도 제도를 유지하고 있고 웬만하면 공매도 금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유달리 뭐랄까요? 약탈적이라고 해야 될지 좀 부도덕한 공매도 행태라고 해야 될지, 이게 유달리 우리나라에서만 많아서 이렇게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추가로 불거지는 건지, 아니면 외국도 있는데 크게 우리나라만 유다른 게 아닌 건지, 그것 좀 한번 먼저 말씀 주세요. 네, 안 그래도 오늘 아마 전반적인 시간 동안에 네.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요. 전체적으로 숫자만 봤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다른 나라 대비해서 강하게 이제 그 공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평균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5% 초반 정도 되고요. 예. 코스닥의 경우에는 1% 후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른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와서 이게 10%까지 올랐는데요. 예. 네, 일본이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데는 보면은 20%에서 40% 정도 높게 차지를 합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 어떤 점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불만 사안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이게 좀 비대칭적인 제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증권금융을 활용을 해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도 사실상 기관 투자자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공매도가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를 못해요. 이제 담보 비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차할 수 있는 그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를 했을 때에 이거를 이제 불법적으로 만약에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철퇴가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지금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가지고서 적발이 최근에 많이 됐죠. 예. 기사상으로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근데 뭐 이게 이제 다른 의미에서 뭐 주가 조작의 경우에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있어 가지고 저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페널티가 좀 약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는 이게 좀 반복되는 측면이 있고, 해외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좀 더 투명하게 제도가 이제 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지금 투자자들의 목소리는 이게 무슨 뭐 완전히 막아가지고서 우리가 더 뭔가를 해달라 그렇다라기보다는 예. 해외 쪽의 그 기준에 충족하는 정도로 뭐 규제의 강도라든지 뭐 이제 페널티 매기는요, 아니면은 개인 투자자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하고 동일한 수준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게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제도적인 요인이 불법 공매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예견됐고 스터디가 꽤 돼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공매도 제도를 금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게 기존의 정부 방침이었는데,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년 4월 총선 앞두고 그동안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2차전지 주식이 공매도로 크게 공격을 당하면서 주가가 크게 물리거나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제 와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내용이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이 아마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필이면은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공매도 금지를 하는 시기가 이제 다시 재개하는 시기가 6월 말 때부터 재개가 되는 거니까는, 그렇죠. 그러면은 총선 때까지는 주가를 뭐 올려가지고서 이걸로 여당이 좀 유리하게 선거판에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예. 네, 일단은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는 너무나도 충분한 그런 지금 시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쉽다라고 하면은 사실 문제 제기는 정말 긴 기간 동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이상 문제를 뭔가 잡을 수는 없어요. 이미 다 표현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게 왜 하필이면 지금일까? 그러다 보니 또 자꾸 선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우리가 세 차례 공매도를 금지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이요. 이 과거 세 차례라고 하면 언제냐 하면은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 2011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2020년도에 코로나19 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하고 차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공매도를 금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만 금지 조치를 매긴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뭔가 이게 뚜렷하게 위기가 온 것이 아닌데, 뚜렷한 위기가 왔었을 때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그게 아닌데에 매기는 것이냐, 그러면 이게 다른 속셈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뭐 어쨌든 이제 정부 정책이 공매도 금지 당분간 한시적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공매도 금지가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의 대상일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은 엄청 주가로 따지면 긍정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 공매도 관련한 영향 분석은 어떻게 시기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저마다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제한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이 효과가 크게 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석이 되는지를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아주 짧은 시간으로 해가지고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를 금지하고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로 보는 거죠. 그 효과로 보게 되면은 과거 3번의 사례에서 주가는 오히려 더 내려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어떠냐 하면은 당시 2008년 10월 1일부터 공매도 금지가 됐는데 당시 코스피 지수가 1448에서 10월 27일에는 892포인트까지도 떨어졌었고요. 유럽 재정위기 때는 8월 10일에 11년도 금지를 했는데 당시 코스피가 18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9월 26일까지 1644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었고요. 코로나 때도 보시면은 20년 3월 16일에
코스피가 1771이었는데 이때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최저점일이 3월 19일인데 이때 1439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의 직접적인 효과는 사실은 없다. 그냥 이거 심리적인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보면 그 뒤에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하죠. 예. 근데 이거를 또한 1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증시 다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보통 빠르면은 며칠 뒤 아니면 느려도 한 달 반 정도 후에는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나오고 나서 그 사이클에서 증시 최저점이 나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이 조치로 인해 가지고서 이 조치로 최저점위를 그날 만들진 못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부근에서 최저점위를 만드는 데에는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영향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하면은 옳다구나 싶어서 파는 거냐, 혹은 이런 조치가 내려지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서 외국인은 팔고 나가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것도 불명확합니다. 네. 과거 3번의 사례를 보게 되면 개인이 샀던 경우도 있고 팔았던 경우도 있어요.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에.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그 자체도 분명 일정 부분 영향을 줬겠지만은 그 이면에 결국은 경제 환경이라든지 증시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런 소위 말해 펀더멘탈 요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공매도 금지 조치라는 거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심리적으로 정부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주식시장에 신경을 쓰고 대책이 증시가 약하니까는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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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도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라고 입을 모아서 전문가들은 말을 합니다. 예. 아마 이 얘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은 정말 강큰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서는요. 예. 공매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공매도를 만약에 100억을 했다. 그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면은 만약 그랬는데 시장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버리면은 당장 짐 싸서 집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공매도를 100억을 하면 그 반대쪽으로 매수 포지션도 100억을 잡아서 시장의 위험을 해치를 해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은 매도가 100억이 나왔고 매수가 100억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중립적인 포지션이 된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이론상이고요. 예. 현실적으로 사실 제가 근무를 하면서 과거에 펀드 매니저로 예. 봤었을 때는 영향이 중립적이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한국만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죠. 예. 근데 글로벌 롱숏을 한다.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 주식은 100억 공매도를 하고 예. 일본 주식은 좋아 보여서 100억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한국은 일단 매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런 점에서는 공매도가 있을 때는 분명히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고 요 점에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고 보는데 루머가 양산되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 그러니까 그 주가가 떨어졌을 때와 주가가 올랐을 때 시장의 소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르다. 그 얘기세요? 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는 소문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막혀 있을 때에는 예.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오로지 올라갈 때만 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 것만 찾아요. 예. 올라갈 아이디어만 집중하고 내려갈 것 같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죠. 예. 근데 내려가는 거에서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면은 내려가는 데에서 돈 벌 아이디어도 굉장히 열심히 찾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에서 비대칭성이 나타납니다. 뭐냐 하면 예.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하고서 물렸어요. 예. 그럼 버티면 배당도 받고 어떻게든 참 힘들지만 버틴단 말이죠. 우리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도 주가가 떨어지면 일단 자식에게 물려주지 하면서 버티거든요. 네. 근데 공매도는 한계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예.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남의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자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네요. 버티는데 돈이 드는군요. 버티면 돈이 계속 나갑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제가 매수를 해서 물려있을 때에 내 주식이 올라가길 바라는 그 강도보다도 예. 매도를 했는데 물렸을 때 빨리 빠지기를 바라는 그 강도가 훨씬 강해요.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라도 티끌만한 거라도 더 찾아가지고서 이게 왜 빠져야 되는지 이유를 확대 재생산하는 게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악재가 단기간에 공매도가 물려 있으면 크게 증폭될 요인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극단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코로나 당시에 이거는 이제 뭐 여행 관련된 주식인데 이 주식을 1년 연율로 하면은 주식을 빌려와가지고 공매도를 했을 때에 이자 비용이 100% 이상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공매도는 최대 수익률이 100%거든요. 근데 1년 뒤에 그 회사가 망해도 손실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왜 빌리냐라고 하면은 그걸 빌려와서 다음날 바로 하한가를 만들어야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로 공매도는 때때로는 이게 약간 괴물처럼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어야 가격에 시장 상황이 가격에 바로 반영될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최근처럼 주가 조작이 많았었을 때는 이 공매도가 있으면 이런 주가 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 아니냐. 그런데 그런 걸 결국 없애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그 공매도가 있거나 없거나 주가 조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매도가 있을 때 과연 주가 조작이 없었냐? 그러면은 뭐 옛날에 뭐 루보 사태 이런 게 발생했으면 안 되겠죠. 그렇긴 하죠. 네,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 될 거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도 지금 문제가 된 최근에 뭐 SG 증권 사태부터 쭉 지금 영풍 재지까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통 가능 주식수가 적은, 그다음에 거래 대금이 작은 거, 요런 주식들이 타겟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데가 오히려 주가 조작의 타겟이 될 수 있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대상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물론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서 가격 발견 순기능도 있지만 다른 쪽을 가지고서 뭐 이건 충분히 우리가 벌충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매도 때문에 또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우리 지수가 MSCI 선진 지수에 편입하는 거. 이거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것도 오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 지수 편입이 될 때 MSCI에서는 항목이 되게 많거든요. 그거를 3개 등급으로 나눠요. 많이 미흡한 마이너스고 좀 괜찮으면 플러스고 이건 진짜 괜찮으면 2 플러스를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스가 6개가 있어요. 요 마이너스 6개를 해소하는 게 첫째 과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한시적 공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공매도를 전면 금지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받은 공매도 등급은 플러스 1등 플러스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선진지수에 편입이 안 된 것은 아니다 이고, 그다음에 지금 플러스 하나 등급을 줄 때에 MSCI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은 한국은 공매도가 지금 코스피 200, 코스닥 150으로 제한적인데 그게 언제 완전히 풀릴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플러스 하나 등급만 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제도를 완전히 개선해서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개시를 한다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제 MSCI에서의 평가는 향후에 좋아질 수도 있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가지 않고서는 사실 전면 제기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근본 문제를 건드리면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쭉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가 사실 전 더 힘들어지네요. 예를 들어서 진짜 이렇게 한시적인 제한을 해놓고 이게 뭐 선진지수 편입에도 큰 결격 사유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공매도 제도 자체에도 구조적인 약간의 부조리함이 있다라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 진작부터 정부의 기조가 공매도 금지였으면 우리가 오해를 안 살 텐데, 그런데 마침 이 타이밍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모든 당정의 움직임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이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에서 저는 오히려 야당 쪽으로 공이 넘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서 개인 투자자들의 반응이 이러한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과연 정말로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오히려 반대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증시 발전을 위해서 건전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만약 증시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 공을 가져올
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법 개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사 충실의 의무 개정 같은 거에 대해서 열심히 나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친숙한 기업 이야기로 경제와 친해지는 신기반기 레드칩 시간입니다. 오늘도 카운트의 신기주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또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 살펴봤더니 야, 오늘은 뭐 주식 특집인가 봅니다. 이 회사는 요즘은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그러게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예. 네, 카카오 SM 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 일파만파죠. 그러니까 일단 카카오가 정말 비상인데요. 카카오 창업주죠. 김범수 창업주가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경영을 챙기겠다. 예. 카카오한테요. 계열사란 표현만큼 어울리지 않는 기업이 없어요. 그렇죠. 보통 회장님이 계열사 챙긴다. 이거는 재벌 얘기고요. 카카오는 자율경영이 핵심이고요. 탑다운은 거의 없는 회사인데 계열사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는 게 특징이고 매주 월요일마다 비상경영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김소영 전 대법관 이쪽에서 준법과 신뢰위원회라는 걸 띄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부터 반성한다. 근데 이게 준법과 신뢰 잃어갖고 반성한다고 해도 믿지 않는 게 문제고 네. 이게 SM 엔터테인먼트 인수하려다가 이제는 아시다시피 카카오뱅크를 잃을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게 정말 소탐대실한 거죠. 예. 네. 뭐 사실 지금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 모빌리티 등 신문에 계속 나오는데 네. 오늘은 일단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부터 한번 쫙 되짚어 보죠. 네. 일단 핵심 숫자 6개 정도로 한번 카운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이게 시작 이런 게 있어요. 왜 이수만 회장은 그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왕국을 팔려고 했을까? 이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먼저 팔려고 했을 때 접촉했던 인수 대상자가 카카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사고 싶어서 예. 팔아주세요 한 게 아니라 SM에서 우리 사달라고 먼저 연락한 거예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빠진 이런 진퇴양난 상황을 보면 이 아이러니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21년 2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국세청에 조사 4부라고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 별명이 국세청 중수부인데요. 여기서 그 SM 엔터테인먼트 본사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징금 200억 원을 때려요. 예. 그 원인이 뭐냐면 이수만 회장이 갖고 있는 그 개인 회사가 있어요. 라이크 기획이라고. 예. 여기하고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에 로열티 계약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수부에서 때렸는데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계속 라이크 기획하고의 계약을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2월 얘기 드렸잖아요. 3월에 늘 주총 있잖아요. 예. 주총이 있는데도 SM 엔터테인먼트에서 라이크 기획한테 계속 돈을 주는데요. 돈 준 규모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1,500억 원에 달해요. 예. 이게 21년 동안이었는데 이야. 이게 21년 동안 SM 영업이익의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국세청에서 문제 삼을만 하죠. 그렇네요. 그런데 문제는 주총 열리고 경영진은 계속 이걸 추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 쪽에서도 또 SM 쪽에서도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러느니 SM 지분을 팔까? 그리고 나서 라이크 기획하고 SM하고 계약만 유지를 하면 예. 그러면 돈은 계속 벌 수 있고 또 하나는 피인수되는 회사 예. 이게 뭐 카카오가 됐든 뭐 CJ가 됐든 이런 회사한테 인수됐을 때 이수만 회장의 위상이 있잖아요. 예. 그 회사의 부회장 같은 거 딱 하면 그 영향력도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분은 팔아서 돈은 벌고 라이크 기획으로 돈은 계속 받고 영향력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실제 파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생각이 더 강했던 거군요. 그게 이게 SM의 어떤 욕심이 있었는데요. 예. 이게 지금 카카오가 빠지냐 진흙탕 싸움 모든 거의 시작인 거죠. 예. 그래서 처음으로 카카오를 접촉했던 게 오히려 SM이었던 거군요. 맞아요. 카카오가 아시다시피 인수합병에서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회사니까 예. 빨리 사달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사달라고 했던 회사는 카카오였으나 네.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데는 CJ였어요. 근데 CJ하고는요 거의 딜이 이루어집니다. 예. 인수 금액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데 인수 예. 금액이 6,300억 원이었어요. 6,300억 원. 네, 그러니까 6,300억 원이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얼라인 파트너스라고 하는 네. 행동주의 사모펀드가 등장하죠. 예. 그래서 절대 안 돼. 그러면 왜? 라이커 기획하고 계약은 불공정하잖아. 그것 때문에 SM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거 문제야라고 하는 바람에 CJ가 발을 뺍니다. 네. 그 다음에
들어서는 게 카카오인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때 카카오가 여기를 안 들어갔으면 예. 괜찮았는데 여기 두 번째 숫자가 등장해요. 뭐냐면 7,900억 원입니다. 올랐네요. 맞아요. 예. 카카오가 CJ는 6,300억 원 제시했는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는 7,900억 원에 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SM 입장에서는 당연히 고맙습니다. 땡큐 베리 마치인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딜이 이루어질 뻔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해요. 예. 아까 잠깐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카카오페이 사태. 카카오페이 사태로 그 카카오가 주식시장이나 그 개인들한테 신뢰를 잃잖아요. 한 번에 잃었죠. 네, 카카오페이 경영진도 먹튀로 이제 결국 퇴진하게 되니까 예. 2022년 3월 그러니까 이제 딱 SM하고 카카오하고 딜이 이루어질 그 시기에 카카오 이사회가 바뀝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남궁훈 체제가 들어서요. 예. 그리고 나서 7,900억 원 안 돼. 우리는 6,000억 원 가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무려 1,900억 원을 깎아요. 세상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줬다 뺏는 거예요. 그렇죠. SM 입장에서는 네. 아니 7,900억 원 얘기하더니 6,000억 원은 안 돼. 그러고서 거절합니다. 예. 이게 2022년 7월 여름 얘기인데요. 예. 이때 딜이 깨져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예. 7,900억 원 주고 샀으면 그러면 주가 시세 조종 혐의니 뭐니 다 없을 수 있었는데 이때 딜이 이게 브레이크가 되면서 그러면서 카카오한테는 SM은 버스 떠난 게 된 거죠. 네. 그렇게 연결되게 되는데요. 네. 이게 보면 꼬여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23년 1월 올해 1월에 이제 새로운 이슈가 발생해요. 올해는 뭔가요? 뭐냐면요. 그 지난 10월 19일에 그 카카오의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구속이 됐어요. 예. 이게 이 모든 사건의 핵심 인물인데 이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가 성과를 냅니다. 어떤 성과냐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하고요. 싱가포르 관광청한테 돈을 투자받아요. 예. 무려 1조 2천억 원. 와. 이게 세 번째 숫자예요. 예. 1조 2천억 원 투자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니 돈을 투자받았으면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이 중에서 6천억 원은요. 예. 우리는 M&A에 쓰겠어요라고 아예 꼬리표까지 달린 돈이에요. 근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는요. 별명이 있어요. 뭐예요? 빈살만 펀드.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불리는 예. 왕세자 펀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미스터 에브리싱 빈살만 펀드가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카카오의 많은 계열사 중에서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말이었죠. 그러니까 이젠 물건도 간 것 같습니다만 올해 말 안에 상장할게요. 예. 상장의 어떤 동력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물건도 갔는데 근데 문제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카카오하고 이제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이 3차전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 이제 말하자면 불쏘시개가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빈살만 펀드였던 거예요. 그러네요. 이걸 갖고 온 사람이 10월 19일에 구속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인 거죠. 이렇게 큰 투자까지 받았으니 이제 입장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제 SM이 또 조급한 게 아니라 카카오 입장에서 돈까지 들어왔으니 이제 카카오가 더 적극적이었겠네요.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급한 거고요. 그렇죠. 팔 쪽에서는 팔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 그런데 SM 엔터테인먼트 안에서 이제 변고가 일어나죠. 예. 그게 아시다시피 그 경영진 내분이 일어나잖아요. 기존 경영진하고 이수만 회장 사이에서 이른바 이제 로열티, 아까 말씀드린 라이크 기획 로열티를 놓고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SM 3.0이라고 알려져 있는 SM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돼요. 이런 것 때문에 12월부터 1월까지 올해 초까지 논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최종 합의에 이를 뻔했던 순간 마지막 순간에 그때 1월 15일인데요. 네. 그때 이수만 회장하고 당시의 현 경영진이죠. 사이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그 사이에 온라인 파트너스라고 문제를 삼고 있는 사모펀드가 있잖아요. 네. 이 사모펀드하고의 입장이 있는데 사모펀드가 묘하게도 당시에 경영진은 소를 제기를 안 해요. 네. 이게 뭐가 문제냐면 라이크 계획한테 1,000억 원을 넘게 줬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갖고 이거를 추인한 경영진한테도 민사상 소송을 걸 수 있어요. 민사 소송에 1,000억이면 개인이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 경영진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이수만 회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어딨어. 라이크 계획하고 우리의 계약은 계속 가야지.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라이커 기획하고 SM 엔터테인먼트 사이의 계약이 깨졌는데 예. 그런데 그 이후에도 2033년까지 이런 거 보고 이제 종결후 계약이 약정이라고 하는데 예. 그때도 돈을 더 주게 계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면 계약 같은 건데 예. 이러니까 도저히 주주들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SM 경영진이 안 되겠다. 우리는 그럼 카카오와 같이 갈래요. 그래서 카카오가 함께 이제 말하자면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인수전에서 흑기사다, 백기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영진한테 카카오는 흑기사였던 거죠. 그래갖고 아시다시피 2월 7일 날 9.5% 지분을 줘서 2,20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SM 지분을 갖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이때 돈 2,200억 원 역산해 보면요. 처음에 카카오가 SM한테 인수하겠다고 했던 돈이 6천억 원이거든요.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이때도 SM의 가치는 6천억 원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종결되면 좋았는데,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네 번째 숫자가 등장합니다. 예.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2023년 2월 16일이거든요. 예. 이게 뭐냐면 이쪽에서는 카카오라는 흑기사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수만 회장 쪽에서는 백기사를 데려왔던 데려와야죠. 거죠. 그게 하이브였던 겁니다. 아. 근데 하이브 쪽에서는 이제 말하자면 이수만 회장 지분을 주당 12만 원에 인수를 해요. 예. 그래서 백기사로 이수만 회장을 방판해 주게 되는 건데요. 네. 하이브답게. 근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런 식의 12만 원대 공개 매수를 막으려고 하는 시세 조종이 일어났다. 이게 지금 사건의 본질인 거죠. 그렇군요. 바로 이런 시세 조종 때문에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아니라 금감원에서 지금 이 조사를 하게 된 거군요.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풀네임이거든요. 예.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검찰만 해도 먼 얘기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 금감원 특사경이 이렇게까지 나선 거 처음이에요. 거의. 그런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게 5번째 숫자입니다. 예. 15명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금감원 특사경은 10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의도에 특사경 경찰이 10명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복현 원장 즈음에서 예. 금감원 특사경의 숫자가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요. 예. 5명 증가. 예. 거기에 금융감독원 옆에 금융위원회 있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죠. 같은 건물에 있죠. 예. 금융위원회에도 10명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팀이 25명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큰 조직, 그러니까 25명의 수사 조직이라고 하면요, 검찰 안에서도 거의 뭐 특수부 수준의 특별 수사팀 정도 수준이거든요. 예. 이런 멤버드 조직에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망치가 있으면 못이 필요하죠. 예. 찾아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금감원 특사경 입장에서도 수사할 대상이 필요한 상태였어요. 예. 근데 큰 사건이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복현 원장의 히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복현 원장은 검사 출신이잖아요. 예. 금융감독원장. 근데 2003년에 벌어졌던 론스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있죠. 네. 이거 수사했던 스타 검사예요. 근데 여기서도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경제 특수통이었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 관련돼서는 전문가예요. 예. 그래서 그런 분이 검사 출신이 원장인데 심지어 수사팀은 25명까지 증가했어요. 그러면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수사 명분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갖고 금감원 쪽에서는 그 2월에 그 말하자면 주가 조작이 있을 때라고 의심되는 시기부터 말하자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 ICU 뭐 이런 얘기하고 계속 경고를 줬는데 네. 카카오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즘은 새로운 어떤 등장인물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원 아시아 파트너스? 이게 또 뭔가요?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카카오 입장에서는 직접 주식을 주식을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의심받고 있는 게 뭐냐면요. 원 아시아 파트너스라고 하는 제3의 사모펀드를 통해서 말하자면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산 게 아니냐, 대량 매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정황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일단 그 원 아시아 파트너스의 사장님하고 예. 그리고 이제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 10년 넘게 가까운 사이였다는 건 뭐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카카오하고 원 아시아 파트너스가 서로 주고받기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예를 들면 뭐 이쪽에서는 골프 회사에 투자해주고 저쪽에서는 드라마 회사에 투자해주고 사실상 1,000억 원씩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서로가 상부상조해온 역사가 지난 3, 4년 동안 있었던 거고 최근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원 아시아 파트너스가 갖고 있는
아크미디어라고 하는 드라마 제작사에 투자를 했거든요. 예. 이 드라마 제작사가 뭐 만들었냐면요. 카지노라는 드라마 만들었고요. 예. 연무란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이런 드라마가 재밌긴 하지만 기업 가치가 1조 원 평가를 받아요. 이게 사실 과잉이거든요. 예. 드라마 제작사가 1조짜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여서 예. 이런 거 보면 이게 양사가 약간 특수관계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는 거고 그래서 2월 26일 날 대량 매수를 통해서 대량 매수가 이루어졌고 SM 주가가 올랐고 하이브가 공개 매수에 실패해서 카카오가 SM 인수에 성공했다. 이렇게 되면 이건 금감원 특사경 입장에서 보면 범죄 사실을 소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원래 카카오의 주장이었던 뭐 카카오와 하이브가 담판을 통해서 카카오가 결국 뭐 어떻게 보면 경영권을 획득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얘기뿐만 아니라 주가 조작이 뒤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네요. 그렇죠. 금감원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금감원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담판도 있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리 뒤에 1조 2천억 원 있어. 그러니까 20만 원까지도 주당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예, 우리 예. 끝까지 갈 거야. 라고 얘기했고 여기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중에 하나가 예. 하이브도 당시에 금감원 수사 받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 지난해 방탄소년단 은퇴했을 때 예. 그때 미래 알고 주식을 샀니 많이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예. 그게 금감원 수사 대상이었거든요. 하하. 특사경. 그러니까 하이브는 금감원 무서운 걸 알고 있었고 예. 카카오는 좀 덜 조심했던 게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찌 보면 이번에 금감원이 작심하고 첫 번째로 자신들이 내부 조직 확충됐었을 때 첫 사건으로 이걸 잡을 만한 여러 사전 조사가 많이 되어 있는 회사였네요. 사실상 4월부터요 미리 기다렸다는 듯이 수사 시작하고요. 8월에 들어서는 그 김범수 창업자 사무실 압수수색하고요. 예. 가장 예민했던 게 휴대폰이었는데 휴대폰도 압수합니다. 그리고 8월, 9월에 계속 수사를 해갖고 10월에 말하자면 배재현 투자총괄 대표를 구속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세 가지 그 쟁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한테 카카오뱅크가 있잖아요. 예. 이걸 잃을까 말까예요. 예. 여기 원인은 뭐냐면 양벌 규정이라고 있는데요. 이 6번째 숫자인데 자본시장법 448조 보면 대표나 직원이 잘못을 하면 법인도 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벌을 받게 되면 인터넷은행 특례법 때문에 카카오뱅크도 잃게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양벌 규정은요 법원 재량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재판에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대법원까지도 끌 수 있는데 양벌 규정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논의도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감시를 끝까지 했느냐 이런 논의도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SM 시세 조정을 한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서 왔느냐 이게 만약에 카카오 법인 통장에서 왔다면 그러면 입증이 쉽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겠죠. 네. 그러니까 시세 조정을 했느냐 여부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혹시 이게 사건이 뭐 주가 조작으로 결정이 되면 SM 엔터테인먼트를 카카오 인수한 게 취소됩니까?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예. 보여요. 네. 일단 사실은 이거는 매우 빨리 통합된 법인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IPO 이후에는 이런 문제들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이적의 거짓말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장 분석, 기업 분석, 기술 트렌드 파악 말고도 하나를 더 해야 됩니다. 이 소재가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말 바꾸는 거 아닌지에 대한 걱정도 많고요. 빨리 우리 증시에 한마디가 천금 같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내일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